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후세계로 가는 길을 찾는 나침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남자가 발견되었다. 그의 몸은 온전했지만 발목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겨 있었고 그 실의 끝은 땅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풀지 않았다. 아니, 풀지 못했다. 이 마을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실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아이도 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김씨도 진씨다울까 다시 자랐구나.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였다. 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게 이 산골 마을의 규칙들은 낯설고 답답했다. 밤이 되면 이름을 부르지 말 것, 휘파람을 불지 말 것, 문 앞에 쌀과 소금을 놓을 것, 이유를 묻지 말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죽었다. 싸이는 심장마비라고 했다. 하지만 장례 사흘째 밤 상여 옆에서 잠시 눈을 붙였을 때 나는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길이 하나 보였다. 길이라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붉은 실이 얽혀 만들어진 좁은 통로였다. 그 실들은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내 발목에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 감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떼어내려다 멈췄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던 경고가 귓속에서 울렸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건드리지 마라. 장례가 끝난 뒤에도 나는 쉽게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도시의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었고 집세를 감당할 여유도 없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혼자 살던 낡은 집을 정리해야 했다. 집은 산자락에 붙어 있었다. 뒷뜰에는 오래된 장독대와 쓰지 않는 우물이 하나 있었다. 우물 위에는 낡은 나무 판자가 덮여 있었고 그 위에 희미하게 붉은 선들이 새겨져 있었다. 실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무의 결이었다. 이웃집 할머니는 내가 우물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고 손을 내저었다. 거긴 보지 마라. 왜요? 할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이 헷갈린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같은 꿈을 꾸었다. 붉은 실의 길, 이번에는 그 길 위에 작은 나무 표식들이 박혀 있었고 표식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도 있었다. 아버지는 길의 한가운데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없었다. 텅 빈 자리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발목의 실은 두 가닥이 되어 있었다. 나는 결국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한 발 들였네. 뭘요? 돌아오는 길. 그녀는 김시도에 대해 말했다. 죽은 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헤맬 때 산자가 길을 엮어주는 의식, 붉은 실로 만든 길은 본래 보내는 길이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꾸로 쓰기 시작했다.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운명을 바꾸기 위해. 대신 값을 치러야지. 무당은 내 발목을 가리켰다. 길은 기억을 먹는다. 처음엔 꿈이고 다음은 사람이다. 나는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이웃집 할머니가 사라졌다. 그녀의 집 앞에는 쌀과 소금 대신 붉은 실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며칠 사이 내게는 이상할 정도로 좋은 일들이 겹쳤다. 도시에서 연락이 왔다. 구조조정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졌다고. 오래 밀렸던 돈도 해결되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마을의 불행이 내게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누군가가 지고 있다는 것을. 발목의 실은 점점 두꺼워졌다. 밤마다 꿈속의 길은 선명해졌고 그 끝에서 기다리는 얼굴 없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나는 무당의 말을 떠올렸다. 경고를 들었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부터는 선택이야. 결국 나는 우물로 갔다. 나무 판자를 치우자 안쪽에서 붉은 실들이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실의 끝에는 작은 방울들이 달려 있었고 그 방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나는 실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에 오고 싶다. 나는 그 실을 우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라질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내 발목에 감긴 실의 끝이 문 밖으로 이어져 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문을 열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는데도 붉은 실들은 문틈 사이로 미세하게 흔들리며 안쪽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고르듯 천천히. 나는 문 앞에 쌀과 소금을 올려두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장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건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는 순간마다 우물의 방울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탱, 탱. 그 소리는 심장 박동과 어긋나 있었고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었다. 마치 내 몸이 이 집의 리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김시도를 걷고 있었다. 이번에는 길이 훨씬 넓어져 있었다. 붉은 실들이 바닥뿐 아니라 공중에도 얽혀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이었다. 내가 서 있는 이 집. 그때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자 이웃집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목에도 목에도 손목에도 실이 감겨 있었다. 실의 끝은 모두 내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젊은 사람, 그녀의 입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실을 타고 직접 머릿속으로 울렸다. 길을 당기면 당겨진 것들이 따라온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길이 흔들렸고 실 사이에 매달려 있던 그림자 하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비어 있었다. 대신 그 안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흐르고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던 길, 비 오는 날 아버지가 혼자 우산을 쓰고 돌아오던 모습, 그리고 장례식 날 밤 아버지의 관 옆에 앉아있던 나 자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길이 먹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오려면 그 사람과 이어진 모든 실을 다시 엮어야 했다. 잠에서 깼을 때 내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있었다. 회사, 지인, 먼 친척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왜 어젯밤에 나를 불렀냐고. 나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꿈속에서 나는 길의 끝에 서 있었다고 했다. 마을에서는 이제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 문을 닫았고 내 집 쪽으로는 아예 시선을 주지 않았다. 무당마저도 오지 않았다. 대신 집 앞에 낯선 물건들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다. 낡은 집신,
깨진 방울, 그리고 붉은 실을 감아 만든 작은 매듭. 그것들은 모두 부탁이었다.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를 대신 데려와 달라는.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실이 내 발목에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물 속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목소리들이 함께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날 이후로 밤은 더 이상 하나의 시간대가 아니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순간부터 새벽까지 집안은 여러 겹의 밤으로 갈라졌다. 방마다 공기의 온도가 달랐고 벽을 따라 늘어진 붉은 실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림자를 2개씩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집안의 거울들을 모두 천으로 덮었다. 무당이 말했었다. 김시도가 열린 집에서는 거울이 길이 된다. 하지만 덮어도 소용없었다. 천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윤곽이 비쳤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물 쪽이었다. 처음으로 실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실을 자르는 순간 지금까지 쌓인 모든 길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매듭을 배웠다. 처음엔 우연이었다. 집 앞에 놓인 붉은 매듭 하나를 무심코 만졌을 때 실이 스스로 풀리며 내 손가락에 감겼다. 그러자 머릿속에 춥춥한 장면이 스며들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억, 마지막 숨, 부르지 못한 이름. 그날 밤 그 사람은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그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확신했다. 길을 여는 자가 나타났다고. 부탁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실로 엮은 봉투, 피 묻은 손수건, 아이의 머리끈. 그 물건들은 하나같이 뜨거웠다. 잡는 순간 손바닥이 아닌 가슴이 먼저 아파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아버지만 데려오면 끝이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밤 우물 속에서 무당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하지만 실은 죽음을 구분하지 않았다. 길은 이미 반대로 자랐다. 이제 보내는 자가 아니라 머무는 자가 필요해. 나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물이 없었다. 대신 수십 개의 붉은 실이 서로를 감아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발목에서 시작된 실은 모두 내 심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 집은 나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다. 그들의 발목 아래에도 이미 가느다란 실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우물가에 서서 가장 굵은 실 하나를 손에 감았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감촉이 이제는 너무 익숙했다. 실을 손에 감는 순간 집이 숨을 들이마셨다. 낡은 기둥이 낮게 울렸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은 켜지지도 않았는데 희미한 빛을 토해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길의 몸체가 된 것처럼. 나는 실을 한 번 더 감았다. 그때 내 심장이 아닌 다른 심장들의 박동이 함께 느껴졌다. 우물 속의 것, 집 안 곳곳에 엮인 것, 그리고 마을 전체에 퍼진 가느다란 맥박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눈과 입이 있는 자리에 붉은 매듭이 하나씩 박혀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끝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실을 따라 울렸다. 이제는 지키는 길이야. 그 말이 끝나자 우물 속 실들이 동시에 조여들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고 무릎을 꿇었다. 내 발목에 감긴 실이 살을 파고들며 서서히 몸 안으로 스며들었다.
피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빠져나갔다. 도시의 아파트, 회사 동료들의 얼굴, 전화번호들, 내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실을 타고 우물로 떨어졌다. 대신 들어온 것은 이 집의 기억이었다. 누가 이 집을 처음 지었는지, 누가 여기서 아이를 잃었는지, 어느 밤 어떤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람이 아니었다. 문 밖에서 들리던 두드림은 어느새 사라졌고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로 이곳에서는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도했다. 그리고 잊기 시작했다. 하지만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 해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날 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붉은 실이 다시 자란다는 것. 나는 그날 밤마다 우물 옆에 앉아 실을 정리했다. 새로 자란 길은 묻고 너무 멀리 뻗은 것은 접었다. 집으로 오지 말아야 할 것들은 오지 못하게. 그러던 어느 해 우물 속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고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는 아직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실의 중심이 아니라 우물 가장자리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말은 곧 부탁이었고 부탁은 언제나 길을 만든다. 나는 잠시 실을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길을 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떠올렸다. 나는 우물 가장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가느다란 목소리는 울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에 있었다. 실이 만들어지기 전 아직 길이 아니었던 소리처럼.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울렸다. 말을 하는 순간 우물벽에 얽힌 실 몇 가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질문 하나가 곧 선택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 네. 목소리는 아주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아직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길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뜻이었다. 아직 죽지도 살지도 않은 경계. 이 집이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실을 묶지 않았다. 우물에서 자라나던 가장 가느다란 실 하나를 그대로 두었다. 끊지도 당기지도 않은 채. 그러자 집이 반응했다. 벽이 낮게 갈라지는 소리를 냈고 장독대의 뚜껑들이 동시에 떨렸다. 마치 이곳에 스며든 기억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듯 했다. 꿈에서 나는 집 안을 헤매고 있었다. 문들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열렸고 그 너머에는 각기 다른 밤이 펼쳐졌다. 어떤 밤에는 아이가 울었고 어떤 밤에는 누군가 끝없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가장 깊은 방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실을 감고 앉아 있었다. 왜 길을 멈췄어? 그가 물었다. 우리는 지키는 자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발목에는 수없이 많은 실이 엉켜 있었고 그 끝마다 얼굴 없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잠에서 깼을 때 집 앞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다. 부탁도 매듭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의 기억이 내게 흘러 들어왔다.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시선, 문을 나서며 망설이던 발걸음. 그 모든 순간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선이 겹쳐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이 지켜온 것은 죽은 자의 귀환이 아니라 산자가 넘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경계였다는 것을. 그 경계를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길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길은 늘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우물 가장자리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는 사흘밤을 넘기지 못했다. 넷째 날 새벽 아주 가는 실 하나가 내 발목에 닿았다. 나는 그 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다시 묶어
모든 것을 이전처럼 굴러가게 하거나 혹은 이 집과 함께 완전히 닫혀버리는 것. 문득 느티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온전한 몸, 그러나 땅으로 이어진 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실을 처음으로 내 목이 아닌 손목에 감았다. 손목에 실을 감는 순간 숨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목을 조르던 압박이 사라지자 집의 소음도 낮아졌다. 마치 이 선택을 기다렸다는 듯 기둥의 떨림이 멎고 우물의 방울 소리도 잠잠해졌다. 나는 실의 끝을 바라보았다. 끝은 여전히 우물 안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이전처럼 나를 끌어당기지는 않았다. 대신 미세하게 되돌아오려는 힘이 느껴졌다. 실이 길이 되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매듭의 얼굴이 아니었다. 주름진 눈, 익숙한 손, 내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목의 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지 않아도 돼. 내가 말했다. 말이 끝나자 아버지의 그림자는 실처럼 가늘어져 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남은 것은 집 안의 공기와 오래된 숨결뿐이었다. 나는 우물가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다. 동이 트기 직전 실들이 하나둘 색을 잃기 시작했다. 불금은 흐려져 잿빛이 되었고 매듭은 스스로 풀려 바람에 흩어졌다. 길이었던 것들이 경계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마을의 아침이 왔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문을 열고 나왔고 아무도 실에 대해 묻지 않았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장마 전날 밤에도 붉은 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집을 떠났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잠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계는 자물쇠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으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몇 달 뒤 다른 도시의 좁은 골목에서 아이 하나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아저씨, 아이의 손목에는 아주 옅은 선이 있었다. 실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른, 흔적에 가까운 선. 나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놓아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다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길도 실도 방울 소리도 없었다. 오직 아주 평범한 어둠만이 있었다.